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아우라 스카이 호텔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오늘 밤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를 위해 그 화려함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연회장 내부의 샹들리에와 경쟁이라도 하듯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가 은은하게 떠다녔다. 윤세리,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였다. 검은색 유니폼 스커트 아래로 감춰진 그녀의 무릎은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에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의 수면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임무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빈잔을 치우고 손님들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즉시 해결하는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VVIP들만이 초대된 이 파티에서 하녀 혹은 시중드는 직원으로 불리는 그녀의 존재는 투명 인간과도 같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기계적으로 연회장을 훑었다. 손님들의 화려한 드레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 그리고 권력과 부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소리. 세리는 그 모든 것을 관찰했지만 어떤 감흥도 느끼지 않으려 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지독한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손에 쥘 일당뿐이었다. 어머니라는 작자가 남기고 간 사채 빚은 그녀의 24살 청춘을 올가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중앙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세리의 시야에 들어왔다. 화려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든 여자, 배민이었다.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여자. 10년 전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기 위해 어린 딸을 사채 빚더미와 함께 버리고 떠난 비정한 어머니였다. 세리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발끝까지 그 냉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배민이는 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남편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주변의 찬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웃음을 사기 위해, 저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이 철저히 짓밟렸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까. 세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피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증오, 분노,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 여자는 저렇게 행복한데 자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대학도 휴학한 채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러질 것 같이 하얗게 변한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억눌린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어머, 어떡해. 바로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세리가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여성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주요 해외 투자자인 미스터 웡의 부인이었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잠금 장치가 풀려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VVIP의 값비싼 보석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웡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들의 가문과 사업적 위신을 상징하는 물건임이 분명했다. 연회장의 소란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세리는 망설였다. 지금은 배민이를 마주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숨어 있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웡 부인의 절박한 표정만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호텔 직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기둥 뒤에서 나온 세리는
조금 전 음료를 서빙하던 트레이를 한 손에 든 채 침착하게 웡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먼저 웡 부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부인,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함이 묻어났다. 세리는 트레이를 웡 부인의 가슴 아래쪽에 받쳐들어 혹시라도 목걸이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트레이 위로 떨어지도록 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빠르게 유니폼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작은 실과 바늘, 그리고 아주 작은 금속 고리 세트였다. 그녀는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이 버리고 간 액세서리 부품들을 모아두곤 했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세리는 웡 부인에게 잠시만 고개를 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뒤 끊어진 잠금 장치의 양쪽을 확인했다.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 하나가 벌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작은 금속 고리를 이용해 끊어진 부분을 임시로 연결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파티가 끝날 때까지는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 정도였다.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리가 목걸이를 다시 웡 부인의 목에 단단히 고정시키자 웡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감격에 겨워 세리에게 무언가 보상을 하려는 듯 핸드백을 찾았다. 하지만 세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파티를 계속 즐기십시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특히 배민이가 이 소동을 알아차리기 전에 말이다. 세리는 트레이를 들고 연회장 구석의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거대한 파장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광경을 연회장 2층 VVIP 라운지의 어두운 유리벽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오늘 파티의 주최자였지만 시끄러운 사교보다는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처음 소동이 벌어졌을 때부터 그곳을 향해 있었다. 강태준은 다른 직원들이 우왕좌왕할 때 유일하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한 검은 유니폼의 여직원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비싼 보석에 손댈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녀의 손놀림은 단순한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세리가 사라진 서비스 스테이션 쪽을 향했다. 그녀는 웡 부인의 감사, 인사나 보상 제안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저런 눈빛, 저런 태도. 강태준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렇게 깊은 눈을 가진 젊은이는 드물었다. 특히 저런 허드레시를 하는 직원 중에서는 더욱더. 그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방금 전 웡 사모님의 목걸이를 처리한 여직원. 누군지 알아봐. 김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라운지를 나갔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연회장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그 여직원의 침착한 얼굴과 능숙한 손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연회장 중앙에서 유난히 화사하게 웃고 있는 배민이를 발견했다. 그는 배민이가 최근 아우라 그룹과 소규모 납품 계약을 맺은 한 중소기업 사장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배민이와 방금 그 여직원 사이에 어떤 끔찍한 악연이 얽혀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윤세리는 그저 흥미로운 직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버려진 하녀와 냉철한 회장,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악독한 과거의 그림자. 모든 것은 이 화려한 밤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세리는 서비스 스테이션 구석에서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배민이를 봤다는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전의 돌발 상황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다시 연회장을 훔쳐보았다. 배민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귀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저 여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아니, 설령 알아본다 해도 지금의 초라한 하녀 복장을 한 자신을 딸이라고 인정할 리 없었다. 오히려 모욕을 주지나 않으면 다행이었다. 세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만에 재회 아닌 재회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듯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배민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연회장 가장자리를 맴돌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샴페인 잔을 치우고 냅킨을 갈고 손님들의 신발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 작은 장애물들을 치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한 강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2층 라운지에서부터 계속 따라붙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세리가 겉보기와는 달리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제하고 있었다. 회장님, 찾으시는 직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왔다. 이름 윤세리, 24살. 현재 휴학 중이며 저희 호텔 연회팀을 포함해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사채 빚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모친인 배민이로 되어 있으나 현재 배민이는 10년 전 재혼과 동시에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모든 책임을 딸에게 떠넘긴 상태입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태블릿 화면에 뜬 배민이의 사진과 그 아래 가족관계란에 적힌 윤세리의 이름을 번갈아 보았다. 아까 연회장 중앙에서 화려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 자신의 딸을 사채 빚더미에 버려두고 자신은 VVIP 파티에서 웃고 있는 여자. 강태준은 세상의 부조리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악의는 언제나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다시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 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황하거나 비굴해지는 대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호기심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세리는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세리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배민이의 얼굴이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감히 네가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세리는 팔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배민이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 파티를 망치러 온 거야? 내 앞길을 막겠다는 거야? 배민이의 눈에는 딸을 향한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것에 대한 경멸과 분노뿐이었다. 세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내렸다.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건넨 첫마디는 결국 이것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윤세리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을 짐승 보듯 노려보는 배민이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존재했다. 살을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배민이의 목소리였다. 당장 여기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배민이는 세리를 연회장 구석,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비상계단 입구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그녀의 우아했던 귀부인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도끼만 남아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명성에 흠집을 낼 셈이야? 이 천박한 계집애, 내가 너 같은 걸 낳았다는 게 알려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배민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증오에 찬 여자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어머니, 세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원망을 담아 물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자신을 빚더미에 버려두고 호의호식하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 배민이는 경멸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넌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더니 세리의 유니폼 가슴팍에 경멸적으로 쑤셔 넣었다. 돈다발이 세리의 가슴을 치고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다. 하얀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더러운 바닥을 굴렀다. 이거 받고 당장 서울을 떠나. 지방 어디든 숨어 살아.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빚 내가 당장 사채업자들 풀어서 네 신장이라도 팔게 만들 수 있어. 배민이의 협박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친딸이라도 지옥으로 밀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닥에 흩뿌려진 돈. 그것은 세리가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과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 무력하게 버려졌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필요 없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배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경멸과 냉철함에 배민이가 순간 주춤했다. 당신 돈 더러워서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빚 내가 내 힘으로 갚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녀는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당신이라고 불렀다. 뭐, 인연이 감히. 배민이가 손을 들어 세리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배민이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가 놀라서 돌아본 곳에는 아우라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연회장 시설 점검을 핑계로 이쪽으로 온 참이었다. 강태준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증오로 불타는 세리의 눈,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배민이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김 비서의 보고 내용과 방금 전의 대화를 조합하자 상황 파악은 즉시 끝났다. 그는 배민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배민이 여사님 맞으십니까? 아우라 호텔 VVIP 연회장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으로 협박하는 것은 아우라 그룹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압박감은 배민이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배민이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 아뇨,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이 아이가 제 물건을 훔치려 하기에. 배민이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세리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속임수를 간파하는 매의 눈이었다. 그는 배민이의 말을 자르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직원이 훔친 돈을 다시 직원에게 돌려주며 서울을 떠나라고 협박하는 게 배 여사님의 방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배민이는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세리를 바라보았다. 괜찮나? 그는 세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배민이를 대할 때와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세리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가정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런 세리의 속내를 읽었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배민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일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배민이에게 다가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직원은 아우라 그룹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건드린다면 배 여사님, 남편분의 사업은 내일 당장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배민이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강태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은 그들 같은 중소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반박할 생각도 못한 채 굴욕감에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본 뒤 세리에게 따라와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세리는 바닥에 떨어진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강태준의 뒤를 따랐다. 배민이는 두 사람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속을 태웠다. 감히 하녀 따위가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안겨? 그리고 강태준 회장은 왜 저 계집애를 감싸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세리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2층의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연 회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는군.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리는 주먹을 쥔 채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에게 동정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아까 웡 사모님 일은 잘 처리했다. 강태준이 화제를 돌렸다. 임기응변이 뛰어났어. 어디서 배운 거지? 세리는 의외의 칭찬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배우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세리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회장 앞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쓸 텐데 이 아이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세리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호텔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번쩍 섬광이 터졌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울렸다. 뭐지?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복도의 비상등이 켜지고 정전으로 인해 조명이 몇 초간 깜빡였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방금 기상청 속보가 떴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국지성 호우와 돌풍이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저희 호텔이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래층 연회장에서 사람들의 동요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태준은 즉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상황을 파악한다. 당장 안전 매뉴얼을 가동해 세리도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이 강풍에 흔들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고 일부 손님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출입구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호텔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흥분한 손님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출입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태준이 나서서 통제하려 했지만 그는 오늘 파티의 주최자일 뿐 이런 재난 상황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그때 세리가 움직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연회장 중앙의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녀의 절박하면서도 단호한 외침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 출입구로 몰려가시면 더 위험합니다. 이 건물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호텔 시설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정보를 외쳤다. 하지만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VVIP 여러분은 2층의 비상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에 조금씩 동요를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세리는 계속해서 외쳤다. 하지만 뛰지 마십시오. 비상계단은 좁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 벽면은 통유리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모두 벽에서 떨어져 중앙으로 모여주십시오. 세리는 연회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직원분들은 각 구역을 맡아서 손님들을 중앙 통로로 안내해 주세요. 특히 노약자분들을 먼저 부축해 주세요.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공황 상태에 빠졌던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침착하게 사람들을 지휘하는 세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모습은 하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타고난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카리스마가 혼란에 빠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당장 경호팀을 비상계단 입구에 배치해 그리고 2층 대피 공간을 확보해 모든 안내는 저 직원 윤세리의 지시를 따르도록 전해. 김 비서는 놀랐지만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회장이 일개 아르바이트생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한 것이다. 세리의 정확한 안내 덕분에 손님들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정연하게 중앙 통로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세리는 웡 부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이 먼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연회장에 남아 혹시라도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모든 손님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세리가 마지막으로 비상계단으로 향하려 할 때 강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세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깨진 창문 틈으로 비바람이 몰아쳐 그녀의 얇은 유니폼이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단하군.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아까의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감탄과 흥미가 서려 있었다. 윤세리 씨라고 했나? 당신은 이런 곳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야. 세리는 그의 재킷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그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나?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비상계단 쪽으로 이끌었다. 가자. 여기는 위험해.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보호하듯 감쌌다. 세리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과 따뜻함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대는 것을 느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의 곁은 고요한 폭풍의 눈 같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젯밤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낸 듯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게 갠 하늘과 달랐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방금 보고한 윤세리에 대한 최종 상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윤세리, 24살,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휴학 중, 휴학 직전까지 전 과목 수석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다. 모친 배민이가 10년 전 재혼을 위해 버리고 간 사채 빚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재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호텔 연회팀 외에도 24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도서관 자료, 정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채무 상환을 미루거나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았다. 그녀의 통장 내역은 그녀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혼란 속에서 수백 명의 VVIP를 침착하게 지휘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라면 보통은 좌절하거나 비뚤어지기 마련이다. 과거 강태준 자신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 있었다. 그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버티는 것은 지옥 같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런데 윤세리는 버티고 있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빛나고 있었다. 재미있군.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배민이 같은 쓰레기 밑에서 저런 보석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 주소, 그리고 근무 시간을 알려줘. 김 비서는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강태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회장님, 혹시 사적인 도움을 주시려는 겁니까? 강태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닐세, 김 비서. 나는 투자가야.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보이는 원석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는 윤세리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이 필요로 하는 인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강태준은 수행원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강북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 앞에 섰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검은색 터틀넥과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편의점 안을 살폈다. 유니폼을 입은 윤세리가 피곤한 기색으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에 세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어제 호텔 연회장에서 만난 그룹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두운 조명과 평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허름한 동네 편의점에서 그를 마주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강태주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는 커피와 삼각김밥 몇 개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코드를 찍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어이, 아가씨, 담배 한 갑 줘. 제일 독한 걸로. 세리는 잠시 강태준에게 양해를 구하는 눈짓을 보낸 뒤 취객을 향해 말했다. 손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취객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다. 뭐야? 이 아저씨가 미성년자로 보여? 지금 나랑 장난해? 그가 계산대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당장 담배 안 내놔. 강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젯밤의 위기 상황과는 또 다른 일상적이지만 더 지저분한 종류의 스트레스였다.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취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규정상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취하신 것 같으니 담배 판매는 어렵습니다. 다른 손님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원칙을 고수하는 냉정함이 있었다. 취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어 세리를 위협하려 했다. 강태준이 막으려 나서는 것보다 빨랐다. 세리는 몸을 피하는 대신 계산대 아래에 비상벨을 누르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시거나 제게 손대려 하시면 즉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기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취객은 세리의 단호한 태도와 그녀가 가리킨 CCTV를 보고는 기세가 꺾였다. 그는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편의점을 나갔다. 세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계산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은 그녀가 내민 삼각김밥을 바라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매일 저런 일을 겪나? 그의 목소리는 평범한 손님의 그것이었다.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끔 있는 일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힘들지 않나? 강태준이 다시 물었다. 세리는 계산을 마치고 거스름돈과 카드를 건네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피곤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진짜다. 그는 쓰고 있던 모자를 살짝 벗었다. 편의점의 밝은 형광등이 그의 윤곽을 드러내자 세리의 눈이 크게 뜨였다. 회장. 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이 누추한 편의점에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군. 윤세리 씨, 강태준은 삼각김밥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여길, 저 때문에 오신 겁니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해고라도 당할까봐 두려워졌다. 배민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일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그녀의 불안을 꿰뚫어 보았다. 두려워할 것 없어. 난 윤세리 씨를 해고하러 온 게 아니니까. 스카우트 하러 온 거지. 네, 스카우트. 라니요. 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그룹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하러 왔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제 연회장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방금 전 취객을 대한 태도, 둘 다 인상 깊었어. 윤세리 씨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상황을 통제할 줄 알더군. 그런 능력은 스펙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우라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인턴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세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기획조정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이자 최고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곳이었다. 하지만 저는 대학도 졸업 못했고 아무런 경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 가정 환경도.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주눅이 들었다. 그런 저를 어떻게 나는 동정으로 직원을 뽑지 않아.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기회지. 윤세리 씨의 잠재력에 대한 나의 투자고 나는 배경이나 학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진짜 실력을 봤어.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 강태준, 그의 이름과 개인 비서실 번호가 찍혀 있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줘.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야. 선택은 윤세리 씨 몫이지만 언제까지고 그림자 속에 숨어 살 순 없지 않나.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지. 그리고 싸우려면 힘이 필요할 거고. 그는 세리가 어젯밤 배민이에게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커피 하나만 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세리는 그가 사라진 문과 계산대 위에 놓인 명함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회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단순한 변덕일까? 아니면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계략일까?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이틀 무렵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강태준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배민이에게 그리고 이 지독한 가난에게 맞서 싸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 그리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진짜 실력. 아침 9시,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님, 저 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편의점과 호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록 두려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 하녀가 아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윤세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참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70층.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 기획조정실은 윤세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차가운 전쟁터였다. 첫 출근 날 깔끔하게 다려입은 중고 정장 차림의 세리는 그곳의 공기에 압도당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사무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날카로운 긴장감. 그녀의 자리는 팀의 말석, 복사기 바로 옆이었다. 기획조정실 팀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화려한 경력을 쌓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들의 눈에 아무런 배경도 학력도 심지어 정식 사원도 아닌 회장님, 특채 인턴, 윤세리는 이물질 그 자체였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은밀한 경멸이 사무실 공기를 맴돌았다. 저 애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인턴이야. 호텔 시중들 다 발탁됐다며? 쉿, 소리 낮춰.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겠지. 밤에 발휘되는 재능 말이야. 여자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세리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세상의 멸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바람에 불과했다. 팀장은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자료 복사와 커피 심부름, 그리고 가장 단순한 데이터 입력 작업만을 맡겼다. 그것은 명백한 군기 잡기이자 따돌림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해냈다. 그녀는 복사를 하면서도 자료의 내용을 전부 암기했고 커피를 나르면서도
팀원들의 대화 속에서 프로젝트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던 근성으로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전날의 경제 동향과 아우라 그룹의 모든 계열사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녀는 엘리트들이 간과하는 현장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한 단순 데이터 입력 보고서에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시장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코멘트가 함께 달려 있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세리가 이 삭막한 환경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세리가 제출한 보고서의 코멘트를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부러 더 어렵고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을 그녀에게 단순 작업으로 위장해 던져주었다. 세리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핵심 문제점과 새로운 시장 접근 방식을 요약한 단 2장의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을 거쳐 회장에게 올렸다. 기획조정실 팀원들은 그녀가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에 경악했다. 그들은 윤세리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 시각 배민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의 경고 이후 아우라 그룹은 그녀 남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대출 연장은 거부되었고 납품 계약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남편은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매일같이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당신 도대체 그날 밤 호텔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배민이는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화려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윤세리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윤세리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윤세리가 호텔 한여에서 아우라 그룹 본사 기획조정실 인턴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감히 그년이 내 앞길을 막아? 배민이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분노와 질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강태준 회장이 왜 윤세리를 감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멋대로 결론지었다. 그래, 회장을 꼬셨구나. 그 천한 것이 어미를 닮아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었지. 배민이는 강태준에게 직접 해를 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세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통해 아우라 그룹과 거래하는 다른 협력사 사모들의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 연기를 펼치며 교묘하게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제게 버려진 딸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찾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아우라 그룹 회장님을 유혹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다. 회장님이 순진한 마음에 그 아이에게 속아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 아이 아주 영악한 꽃뱀이거든요. 호텔에서 일할 때부터 손님들 등쳐먹기로 유명했어요.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우라 그룹 내부의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격, 기획조정실 신입 인턴,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 내용은 배민이가 퍼뜨린 소문을 더욱 악의적으로 각색한 것이었다. 윤세리가 호텔 VVIP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마침내 강태준 회장을 낚아챘다는 내용이었다. 윤세리는 순식간에 사내의 최악의 스캔들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저 애야,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는데 기술이 좋은가 보지. 회장님도 취향 독특하시네. 저런 밑바닥 출신을. 그녀가 애써 작성한 보고서는 이유 없이 반려되었고 팀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세리는 화장실 칸에 숨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배민이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올라가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였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곳도 결국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걸까. 강태주는 익명 게시판에 글과 사내에 퍼진 소문의 전말을 보고받았다. 김 비서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당장 법무팀을 시켜 유포자를 색출하고. 강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내가 나서면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윤세리가 내 여자라는 걸 공표하는 것밖에 안 돼. 하지만 윤인턴이 그 아이가 견뎌내야 할 몫이야. 강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방관하지는 않을 걸세. 그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 법무팀과 감사팀은 조용히 움직여.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해. 배민이라는 여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누가 최초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증거를 확보해. 단 윤세리 인턴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룹의 명의를 훼손한 악성 루머, 유포건으로 처리해. 그의 지시는 교묘했다. 그는 윤세리를 직접 보호하는 대신 그룹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한 그는 인사팀에 비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윤세리 인턴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불만이나 징계 요청은 악성 루머에 기반한 마녀 사냥으로 간주하고 모두 기각해. 평가는 오직 실적으로만 한다. 사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윤세리를 대놓고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회사가 이 스캔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보통 이런 경우 인턴 하나 자르고 끝내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녀를 비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도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뭐야? 사람들은 윤세리를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세리 역시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강태준의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비를 맞으며 스스로 걸어나갈 힘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소문 따위로 무너질 거였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욱더 일에 매달렸다. 악성 루머라는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기획조정실에서 윤세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회사가 저렇게까지 비호하는가 하는 의구심과 일종의 경외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리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리가 단순한 루머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배민이라는 독사는 먹잇감을 놓치면 더 거세게 공격해 오기 마련이었다. 그는 윤세리에게 방패를 그는 세리에게 방패를 쥐어주는 대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을 쥐어주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주는 윤세리를 회장실로 호출했다. 기획조정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결국 올 것이 왔군. 그들은 세리가 회장의 질책을 받거나 혹은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아우라 바이오에서 진행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야. 강태준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현재
1차 임상시험은 통과했지만 2차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그룹의 명운이 걸린 문제야. 세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인턴에게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룹의 최고 기밀이자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그녀에게 맡긴 것이다. 회장님, 제가 감히 이 자료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윤세리 씨의 감상을 들으러 부른 게 아니야. 분석을 원했지. 그는 세리에게 회장실 내부에 마련된 작은 회의용 책상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퇴근 전까지 여기서 이 자료들을 분석해. 그리고 매일 저녁 6시 나에게 직접 보고해. 외부 유출은 물론이고 기획조정실 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선 안 돼. 이것은 명백한 특별 대우이자 혹독한 시험대였다. 그날부터 윤세리의 지옥 같은 특별 과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기획조정실의 잡무를 처리하고 틈틈이 신약 프로젝트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6시 강태준의 앞에서 자신의 분석을 보고했다. 강태준은 자비 없는 스승이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베낀 것에 불과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위험하지만 계속하자. 그딴 애매한 보고서는 필요 없어. 그는 그녀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녀가 안일하게 넘어간 데이터의 이면을 짚어냈다. 세리는 매일 밤 눈물을 쏟을 만큼 좌절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총애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고 있음을.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사로 키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가장 험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배민이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회사는 사실상 부도 직전이었고 그녀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다. 윤세리가 회장의 개인적인 지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안 돼. 전현이 성공하게 둘 순 없어. 내가 무너지기 전에 전현을 먼저 끝장내야 해. 배민이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흥신소를 고용했다. 그리고 아우라 그룹 내부에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물색했다. 타깃은 금방 정해졌다. 기획조정실의 박 부장이었다. 그는 입사 동기인 강태준에게 밀려 만년 부장으로 머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낙하산처럼 보이는 윤세리가 회장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경적으로 질투하고 있었다. 배민이는 박 부장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부장님, 지금 이대로 가다간 그 인턴 계집애가 부장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될 거예요. 회장님 눈이 완전히 멀었다고요. 그녀는 거액의 돈과 함께 아우라 바이오의 경쟁사인 태평양 제약에 1급 기밀처럼 보이는 가짜 문서를 건넸다. 윤세리가 이 문서를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그녀는 산업 스파이로 끝장이에요. 박 부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돈의 유혹과 윤세리에 대한 질투심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배민이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윤세리가 매일 저녁 회장에게 보고하는 분석 자료 파일에 이 가짜 기밀 문서를 덮어 씌우는 것이었다. 회장이 직접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윤세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산업 스파이 혐의를 쓰게 될 터였다. 결전의 날, 세리는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최종 보고서를 USB에 담아 회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고된 작업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고 긴장이 풀린 상태였다. 박 부장은 복도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윤 인턴, 고생이 많구먼. 회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줄까? 그는 자상한 상사인 척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리는 순간 망설였지만 박 부장은 기획조정실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녀가 의심 없이 USB를 건네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척하며 복도 구석의 사각지대에서 준비해둔 또 다른 USB와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 그 USB 안에는 배민이가 건넨 가짜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꿔치기 당한 USB를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최종 보고서입니다.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가 건넨 USB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긴급히 배석해 있었다. 세리는 조금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강태준이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뜬 것은 세리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태평양 제약 신약 개발 3차 임상 데이터, 대회비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문서였다.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패닉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윤세리 씨?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게 경쟁사의 1급 기밀을 보고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당신이 말한 최종 보고서였나? 세리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닙니다. 회장님, 전 정말 모릅니다. 제 보고서는 바로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 부장이 보안팀과 함께 들이닥쳤다. 회장님, 지금 즉시 윤세리 인턴을 체포해야 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윤 인턴이 복도에서 의심스러운 자와 접촉해 저 USB를 받는 것을. 박 부장은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세리를 힐난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연출한 영웅담으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세리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배민이의 함정, 박 부장의 배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박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부장, 수고했네. 그런데 박 부장이 말한 그 의심스러운 자가 혹시 이건가? 강태준이 리모컨을 누르자 회장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복도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 부장이 세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그녀의 USB를 받아든 뒤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다른 USB와 바꿔치기 하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짚었다. 박 부장님, 당신을 증거인멸 및 산업 스파이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보안 팀원들이 순식간에 박 부장을 제압했다. 어떻게? 세리는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윤세리 씨를 의심한 적 없어. 다만 당신 주변을 맴도는 뱀을 잡기 위해선 뱀이 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그는 김 비서에게 배민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순간부터 박 부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다시 리모컨을 조작했다. 이번에 화면에 뜬 것은 박 부장과 배민이가 은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녹취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박 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다음 화면에는 배민이의 과거 행적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나타났다. 배민이는 10년 전 윤세리 씨의 부친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의 격리 담당이었어. 그녀는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현재 가치로 수십억에 달했지. 보고서는 배민이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재혼 자금을 마련했음을 적시하고 있었다. 윤세리 씨의 아버지는 믿었던 아내의 배신과 회사의 파산 충격으로 돌아가셨더군. 세리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리고 배민이는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를 덮기 위해 모든 빚을 사채로 둔갑시켜 어린 딸에게 떠넘기고 사라진 거야.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세리가 지난 10년간 짊어져 왔던 빚은 어머니가 남긴 빚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에게 훔쳐간 돈의 잔재였다. 세리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진실 앞에 그녀는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약 아우라젠의 공식 론칭 발표 회장. 수백 명의 국내외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찬 행사장은 기대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윤세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핵심 공로자로서 강태준의 특별 지시로 기획조정실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당당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김 비서를 통해 공식 석상에 어울리는 복장이라며 선물한 것이었다. 그 배려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아우라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는 걸 알기에 세리는 기꺼이 그 옷을 입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강태준이 단상에 올라 신약의 비전을 발표하며 프로젝트의 위기를 극복한 TF팀을 언급하던 순간이었다. 그가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윤세리가 앉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려 할 때 행사장 뒤편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소란이 터져 나왔다. 다 비켜, 이 위선자들. 다 비켜. 보안 요원들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값비싼 옷이 구겨진 배민이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단상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이크는 어디서 훔쳤는지 행사장의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망가져 있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기 앉아 있는 강태준 회장과 윤세리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강태준과 세리에게로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배민이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박함으로 발악했다. 저 계집애는 호텔아녀 시절부터 회장을 꼬드긴 꽃뱀입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 앞으로 몰려들었다. 배민이는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강태준은 저 천한 것에게 빠져 수십 년간 충성한 박 부장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사업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아우라 그룹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배민이는 단상 기둥을 붙잡고 버텼다. 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시 시작된 악몽이었다. 자신이 애써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더러운 단어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숨고 싶었고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 강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세리를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세리가 앉아 있는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내 싸움이야. 그리고 넌 이길 수 있어. 그것은 지독하게 냉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의 눈빛이었다. 세리는 그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굴욕과 절망,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강태준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그녀는 더 이상 배민이의 협박에 숨죽이던 호텔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의 옆이 아닌 연설자가 서는 중앙연단을 향해서였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에 소란스럽던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옆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행사장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세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저기 저분, 배민희 씨는 저를 낳아주신 제 생모입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모녀 간의 폭로전.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배민희조차 딸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다. 세리는 말을 이어갔다. 배민희 씨는 제가 호텔 하녀였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호텔 하녀를 포함해 3개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꽃뱀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제게 떠넘긴 거액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민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빚이 제 빚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보고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 빚은 10년 전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며 남긴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민희 씨가 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수년간 횡령한 돈이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어린 저에게 떠넘긴 가짜 빚이었습니다. 뭐라고? 전현이 지금 배민희가 다시 발악하려 했지만 세리의 목소리가 더 컸다. 배민희 씨는 저를 천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남을 속이거나 불의와 타협하며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저와 배민희 씨 중에 과연 누가 더 천한 것입니까?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은 제가 강태준 회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강태준을 한번 바라보았다. 강태준 회장님은 저를 공주처럼 예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하녀의 신분에서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갇혀있던 전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세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분은 제게 따뜻한 위로 대신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고 비단옷 대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유혹해서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태준 회장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생존자임을, 유능한 인재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배민희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라고 악을 썼다. 그때 강태준이 나섰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행사장 메인 스크린에 떠있던 아우라젠 로고가 사라지고 차가운 데이터 파일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파일은 10년 전 배민희가 윤세리 부친의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은행 거래 내역과 장부 조작의 증거였다. 두 번째 파일은 그 횡령금을 사채 빚으로 둔갑시킨 가짜 차용증과 그 빚을 미성년자였던 윤세리에게 불법적으로 상속시킨 공증 문서였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청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딸에게 저런 짓을 벌인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된 거라고. 배민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렇습니까? 강태준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 부장과 배민이가 만나 윤세리를 산업 스파이로 모함하기 위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CCTV 영상이었다. 전현만 없애주면 회장도 무너뜨릴 수 있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배민이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배민이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배민이의 현 남편, 중년의 사업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 나와 배민이의 곁이 아닌 마이크를 잡은 세리의 옆에 섰다. 그는 청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저런 악독한 여자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는 배민이를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배민희 씨, 오늘부로 당신과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횡령과 사기, 그리고 무고에 대해 우리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당신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은 이제 동정의 여지조차 사라진 배민이에게 몰려들었다. 배민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내 돈, 내 인생, 이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김 비서의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와 횡령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배민이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가 윤세리, 이년아, 내가 너를, 이라고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끌려나갔다. 세리는 그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엄청난 막장 드라마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강태준은 다시 연단에 섰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행사를 중단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우라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흥미로운 직원을 보는 것이 아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해낸 핵심 인재이자 오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윤세리 씨에게 아우라 그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세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악수였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연회장의 하녀가,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스캔들의 꽃뱀이, 마침내 아우라 그룹의 핵심 인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행사장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신약 발표회장의 소라는 악독한 어머니, 배민이의 처절한 몰락과 하녀, 윤세리의 극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을 넘어 한편이 처절한 드라마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이는 듯했으나 강태준 회장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실 공개와 윤세리의 당당한 실력 증명으로 인해 오히려 윤리 경영과 인재 중시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반등했다. 배민이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윤세리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수십억 대의 횡령 혐의, 그 죄를 딸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한 사기 및 채무 유기 혐의, 그리고 박 부장과 공모하여
윤세리를 산업 스파이로 모함하려 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원은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현 남편은 즉각 이혼 소송을 완료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자유마저 잃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윤세리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아우라젠 프로젝트의 핵심 공로자로서 그녀는 기획조정실 내 신설된 신사업 전략팀의 최연소 팀원으로 정식 발령받았다. 그녀에게는 아우라 그룹 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과 법인 카드,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호텔 하녀 시절 몸에 밴 성실함과 편의점에서 배운 끈기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기획조정실의 엘리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이나 회장의 여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현장을 꿰뚫는 통찰력에 혀를 내둘렀고 윤세리 팀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세리를 예전처럼 자주 회장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중요한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서기를 바랐다. 그가 그녀에게 베푼 공주와도 같은 사랑은 달콤한 과자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윤셀이라는 한 인간의 잠재력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녀가 스스로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세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룹 법무팀을 통해 배민이가 횡령한 재산을 추적하고 윤세리의 아버지가 남긴 정당한 유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세리는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배민이가 남긴 부채가 아닌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돌려받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서울을 덮은 겨울날, 아우라그룹은 연말을 맞아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윤세리가 처음 강태준을 만났던 바로 그곳 아우라 스카이 호텔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번에 윤세리는 검은색 하녀 유니폼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구입한 단아하고 기품 있는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회장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의 유망한 인재로서 수많은 파트너사 대표들과 당당하게 명함을 교환하고 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강태준은 2층 라운지 어둠 속 유리벽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년 전 저곳에서 웡 사모의 목걸이를 고쳐주던 침착한 하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는 윤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투자한 원석은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세리가 잠시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강태준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테라스는 차가운 겨울 공기로 가득했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날 밤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리는 난간에 기댄 채 하얀 입김을 불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추운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익숙한 낮은 목소리에 세리가 돌아보았다. 강태준이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채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1년 전 그날처럼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다. 하지만 세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막았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젠 춥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 위에 걸치고 있던 쇼를 여미며 말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독립 선언이 아니라 나도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성장의 증표였다. 강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코트를 벗으려던 손을 거두며 멋쩍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분이 묘하네요.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불과 1년 전, 저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이 화려한 불빛을 원망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곳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 강태준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세리 씨가 바뀐 거지. 아니, 정확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야.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흥미가 아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세리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강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 것은 기회가 아니라 질문이었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답을 찾고 일어선 것은 윤세리 씨, 당신 자신이야.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거야. 더 높은 벽을 만나게 되겠지. 배민이보다 더 교활하고 악독한 적들을 만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경고인 동시에 격려였다. 그때도 지금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나? 세리는 강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1년 전 배민이 앞에서 공포에 떨던 하녀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온 전사의 눈이었고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리더의 눈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서울의 그 어떤 불빛보다 밝고 따뜻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법을요. 그리고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제 뒤에는 저를 믿어주는 회장님과 아우라 그룹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뺨에 붙은 차가운 눈송이 하나를 떼어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열정이라기보다는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이자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는 파트너로서의 신뢰였다. 가자, 윤세리 팀장. 강태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악수를 위한 손이 아니라 연회장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에스코트의 손길이었다.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새로운 시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악독한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하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공주처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회장님이자 인생의 멘토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